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계사 6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서양 중세에 해당되는 수, 당, 송 세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나라와 송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 민족의 번영기라고 하면 당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명나라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북방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당나라 때 것이 아닌데도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상징하는, 중국을 의미하는 그런 낱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당초문이라고 하는 것, 초는 풀인데 풀 중에서도 이런 덩굴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없이 덩굴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초문, 풀의 문이 이것은 덩굴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앞에 중국을 대표하는 당자가 붙어서 당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면은 면발, 국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냉면, 온면할 때 이 면은 국수면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오른쪽은 얼굴 면자예요. 근데 왼쪽은 이게 원래 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맥입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 술이 맥주죠. 음이 오른쪽이 음이 되기 때문에 면이라고 읽지 맥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안동찜닭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넣는 거 이것이 당면이죠. 당나라 국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당수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레슬링 할 때 이 손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치는 이것이 당수죠. 그런데 이 당수는 일본 쪽에서는 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은 일본 발음으로 가라예요. 가라, 가라. 그리고 수는 일본 발음으로 대입니다. 대. 그래서 가라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비었다는 건 뭐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기 없이 맨손으로 하는 무술 이것이 가라테인 겁니다. 공수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당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도에서 유래한 무술이라고 하죠. 그것이 당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인데 우리나라 삼국 중에서 일본과 교류가 제일 많았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를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가서 이것이 지금은 일본 고유의 무술인 것처럼 되어 있죠. 이 가라는 없다는 뜻도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갈치지 마. 거짓말이죠. 공기. 기가 없는 것이 공기죠. air. 그래서 가짜라는 뜻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오케라고 하죠. 오케는 오케스트라를 줄임말. 일본에서는 들어온 외국어를 줄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이죠. TV에서 사용하는 리모컨, 그 다음 레미콘, 시멘트를 옮기면서 시멘트를 섞는 것이 레미콘이죠. 레미콘은 레이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줄임말입니다. 그런 낱말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도 그걸 받아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라오케는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거짓 오케스트라다 해서 가라오케스트라를 줄여서 가라오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노래방이라고 얘기하지만 또는 어떤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할 때 그것을 가라 영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당나라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중국을 가리키는 의미로 당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나라 때의 주요한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느냐? 율령이 반포가 됩니다. 물론 이 제도들은 다 수나라 때부터 시도가 됐던 제도들입니다. 이 율령에는 균전제, 땅을 골고루 균일하게 평균적으로 나눈다. 즉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균전제입니다. 물론 평민이냐 귀족인에 따라서 나눠주는 땅이 다르겠죠. 땅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 조용조,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역사 시간에 계속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부병제, 병사에 관한 거죠. 즉 군사,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기본은 뭐냐? 균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땅을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대가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군대에 복무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의 기본은 땅이에요. 땅. 그럼 이제 균전제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 구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는 입구자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즉 땅입니다. 농사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새로 생기는 가족에게, 가구에게 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으면 땅을 반납해야 되는데 세력가들은 이 땅을 사유지처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눠줄 땅이 없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당쟁입니다. 당쟁. 이 당쟁은 항상 그 왕조의 중기 이후에는 계속 땅을 땅과 관련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쟁이 생겨요. 물론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면서 싸우지만은 근본은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영업전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하다는 뜻을 기억해야 돼요. 업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죠. 농업, 상업. 영원히 즉 뽕나무라든가 삼배를 재배하는 땅은 그 가족에게 계속 상속됩니다. 그럼 뽕나무가 왜 중요하냐? 중국이 유명한 게 뭐예요? 비단이죠. 뽕나무를 키워서 그 뽕잎을 따다가 그 비단 벌레, 실크 벌레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농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키우던 그런 비단 벌레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 삼배는 뭐로 만듭니까? 마로 만들죠. 마의 줄기를 찢어서 만드는 것이 삼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 중에 큰 게 있어요. 그것이 대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되죠. 하여간 이것은 말하자면 부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구 단위로 계속 상속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영원할 영자를 써서 영업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과는 영자 한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 조용조는 조는 조세입니다. 조는 왼쪽에 벼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조입니다. 그래서 조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용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일하는 사람이죠. 즉
그 국가에 큰 공사가 있을 때는 돌아가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용역인데 그 용역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군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군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의미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조는 특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전복이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귤이 나요. 이런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물, 이것을 나라에 바치는 것이 조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도 발달해요. 예를 들면 뭐 나전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수공업. 이 수공업이 나중에 공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라에 바치는 것, 이것을 조라고 얘기합니다. 공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부병제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병제죠. 모두 정상적인 남자는 군대에 복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병을 해요. 징병.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죠. 군인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생활할 수 있게 월급을 주는 거죠. 미국의 경우가 모병제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징병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년 6개월을 군대에서 계속 생활을 하죠. 하지만 이 부병제라는 건 그게 아니라 평시에는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는 1월, 2월에 근무, 누구는 3월, 4월에 군대 근무, 누구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번호대로, 번호 순서대로 이것이 순번입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군대에 복무하는 것. 그러다 전쟁이 나면 누구나 다 전쟁에 참가해야 되죠. 참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병제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농일치 하나다. 하나로 합쳐진다. 이것이 병농일치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진나라 때 실크로드를 개척하지만 당나라 때는 이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갖고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앙아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이외에 티벳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의 문화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장안이 어디냐? 지금 우리 발음으로는 서안이라고 읽죠. 중국 발음은 시안인데 이 시안은 실크로드의 동쪽 끝입니다.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장안에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 당시 장안은 매우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안에서 발굴된 게 뭐죠? 진시황의 병마용갱, 마차죠. 이 마차는 진시황이 타고 다니던 마차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병, 군사와 말에 인형이 있죠. 도기로 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인형, 허수아비, 괴뢰란 뜻입니다. 묻었기 때문에 갱이라고 얘기하죠. 병마용이 묻혀있는 갱이다. 병마용 갱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수도 이름이 장안인데 1960년대에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시내를 갔다 올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장안에 갔다 올게. 그럼 여기서 장안은 무슨 뜻이죠? 수도란 뜻입니다. 수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수도. 장안에 갔다 올게. 그때 나는 어디에 살았느냐? 지금 동대문구 청량리에 살았습니다. 농촌일 때 리를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양이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하면 사대문 안만 서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지방이에요. 그 주변을 둘러싼 게 뭐라 그랬죠? 기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청량리는 농촌이었어요. 기지방이었는데 나중에 서울로 편입된 것이죠. 장안. 지금 이 사진은 수원, 화성, 정조가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화성입니다. 그 중앙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8달, 8방향으로 나가는 8달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 성 이름이 장안문입니다. 서울, 수도란 뜻이죠. 그런데 이 장안문은 옹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을 지키는 가장 약한 부분이 성문이죠. 그래서 안쪽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이 뭡니까? 항아리죠. 항아리를 반쪽 자른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래갖고 저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 위에서 화살로, 그리고 이쪽 성 쪽에서도 화살로 들어오는 적을 죽이는 거죠. 이런 성이 바로 옹성입니다. 옹성. 이 당시에 장안이 얼마나 규모가 큰 도시였느냐. 그 당시 영국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는 그 도시의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중요한 건 이 장안은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서역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서역은 그 당시 종교가 이슬람교였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팝니까? 양고기를 팔죠. 양꼬치. 그래서 선전에 보면 양꼬치엔 찡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들이 살고 있고, 이 중국이 전란에 휩싸일 때 그 전란을 피해서 일부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수도인 개경에도 이 서역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그때 불려진 노래가 쌍화점인데, 쌍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쪽 지방에서 많이 먹는 만두입니다. 만두. 우리나라 만두도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원래 만두는 유목민족이 만들어 먹던 겁니다. 쌍화, 만두.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 오신된, 쌍화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회회아비가 뭐예요? 무슬림 남자를 회회아비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한자로 쓰면 회회인데 그 회회교를 줄여서 회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회아비, 내 손목을 주더이다.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고려가요, 소교라고 얘기하는 고려가요에서 이 쌍화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래 종교가 있었어요. 경교는 기독교의 일종인데 이들은 이제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교에서는 예수에 관한 논쟁인데 예수는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파에서는 예수를 낳은 것은 인간인 마리아인데, 그럼 예수는 인간의 성질, 인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했는데 신이라면 고통을 당할 리가 없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인성인데 나중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한다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죠. 신입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에서는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어떤 때는 신성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인성이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들이 쫓겨나서 흘러 중국까지 들어오고 이것이 나중엔 원나라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슬람교가 들어왔었고 페르시아의 종교인 이란의 종교인 조로아스타교도 들어와 있죠. 배화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생긴 종교가 뭐냐면 마니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와 그 다음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번성했던 불교, 그리고 서쪽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 세 개의 교리가 합쳐진 것이 마니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나라는 매우 화려했고 귀족 문화가 발달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대당불야성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대당, 당인데 위대한 당이란 뜻이죠. 대당, 대영 제국처럼 위대하다는 뜻일 때 대를 붙입니다. 대당 불야성, 야는 밤야자입니다. 밤이 불 없다는 거죠. 왜? 나처럼 환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안의 대당 불야성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이냐면 성 안이 중심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1.5km, 옛날 중심가를 재현시켜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시는 운문인데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가락. 나중에 한문 시간에 자세히 운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행시에서 운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운은 중성과 종성을 합해서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하여간 리듬을 갖고 있는 운율, 리듬을 갖고 있는 글이 운문이죠. 그러면 그 반대는 뭐냐? 산문입니다. 산은 흩을 산자예요.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걷는 것을 산보라고 얘기하죠. 산보. 또는 이합 집산. 합쳐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모였다가 헤어지는 산. 모였다가 헤어지는 산.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시의 전성기인데 그래서 우선 귀족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당삼채다. 채는 뭐죠? 여기 터럭 삼자가 들어가면 이건 말갈기입니다. 말갈기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 채자다. 세 가지 색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채만 그럼 쓴 거냐? 이게 당삼채인데 세 가지 색채만 쓴 거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삼은 많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천지인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우주의 삼재, 세 가지 재료라고 합니다. 근원이다. 그래서 엄마 찾아 8만리보다 엄마 찾아 3만리가 훨씬 더 멀게 느껴집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 당나라 때. 그래서 당삼채라고 한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당삼채, 요 앞에 있는 건 낙타용인데, 낙타 아시죠? 낙타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외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쌍복 낙타인데 여기 사람이 한쪽으로 지금 다리 두 개를 이렇게 무릎을 두 개를 겹치고 있어요. 네, 쌍복 낙타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형이죠. 용, 용, 병마용갱, 용. 나중에 신라시대 가면 토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용. 흙으로 만든 인형, 토용입니다. 이 시안 쪽에 이렇게 많은 당삼체들이 자기들이 도기들이 그러니까 900도 정도면 800도까지는 톡이고 900도 이상이면 독인데 1250도가 넘어야 작이라고 얘기한다. 그 두 개를 합해서 도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앞에 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당삼체의 용도는 뭐냐? 장례를 치를 때 무덤 안에 같이 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껴묻거리라고 합니다. 부장품이에요. 부가 뭐죠? 버금 부자죠. 으뜸 버금. 제일 중요한 건 시신을 매장하는 거잖아요. 묻을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버금으로 묻어야 되는 거. 반장, 부반장, 둘째란 뜻이죠. 두 번째로 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껴묵거리가 바로 당삼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무덤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걸 좀 설명하면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 악사들이 다 악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또는 입에 불고 있죠. 요건 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에 둥근 머리 한 사람, 여자죠. 여자는 지금 서서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겠죠. 보컬. 그래서 이건 뭐냐? 8명이 악사 7명과 노래하는 여자 1명이 떠돌아다니면서 낙타를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유랑극단인 것 같아요. 유랑극단.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지금 보면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앞으로 뭘 이렇게 묶었죠. 이쪽은 서역 사람들입니다. 서역. 그러니까 낙타도 있고 원래 중국에 낙타가 없잖아요. 서역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 그만큼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의 교류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시 부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사람이 있죠. 시선, 선은 신선, 이태백. 그리고 시에서 있어서의 성인, 두보. 시선 이백과 시성 두보는 매우 유명하죠. 그러면서 당나라와 뒤에 이어질 송나라
통틀어서 시가 아니라 운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문장가 8명, 그들을 당송팔대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송팔대가. 문장가인데 가짜는 언제 붙습니까? 집가짜이지만 전문가일 때 이 가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하지만 예술가 하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짜는 매우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당나라 때 이 사람은 알아야죠. 한유. 한유와 관련된 얘기가 퇴고입니다. 한유는 벼슬아치였는데 가마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뭘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가마에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마꾼들이 이런 고얀 놈 하면서 막 사람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비두거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뭔가 식구를 생각하다가 미처 가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뭔데? 달이, 중이 달 아래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까? 민다라고 할까? 어떤 글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미처 가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자가 낫겠네. 고가 뭐죠? 높을 고자인데 여기 손이 들어갔어요. 두드릴 고자입니다. 그래서 북을 두드리는 것이 고무 찬양이죠. 고무. 두드릴 고자입니다. 힘을 북돋는 거죠. 추는 추진하다,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럼 왜 한유는 고자가 낫다고 했느냐? 자, 지금 달이 환히 비치는데 중이 서 있어요. 손을 뻗어서 밀면, 두드리면. 그럼 지금 달빛 아래에 중이 서 있으면 그것은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두드린다라고 하면 이 고자 쓰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각과 청각이 어울려지죠. 그래서 훨씬 더 시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글을 고치는 것을 퇴고라고 합니다. 두드리느냐 미느냐. 그 다음 송나라 때는 소동파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즐겨 먹었다는 게 있죠. 동파육. 돼지고기를 쪄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왕안석이죠. 왕안석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시기에 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뭐냐? 양극화되는 겁니다. 귀족과 권력가들이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대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했지만 항상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반대하죠. 그러면 신법은 뭐냐? 국가 주도의 복지라는 건데, 복지라는 것이 뭐냐? 복지라는 것은 좋은 건강 상태, 여유 있는 삶,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 8시간 일하고, 즉 저녁이 있는 삶이죠. 그 다음에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진 행복한 상태를 복지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송나라 때. 어쨌든 당나라에서는 이 한자 문화권이 완성이 됩니다.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자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와 법령이,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된 이런 상태가 한자 문화권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당연히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죠. 한국도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고, 일본도
일본도 그 후반기에 오면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맨날 죽고 죽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온 나라가 전쟁터,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베트남 후에 왕조 때, 예. 그리고 반묘 기억합니까? 우리 한자 발음은 문묘지만 공자를 모신 사당. 베트남에서 문묘의 베트남 발음은 반묘죠. 예. 한자 문화권입니다. 이 당은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그래갖고 실크 로드, 텐샨, 천산, 남로를 통해서 파밀고원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중앙아시아 쪽인데 요 들어오는 입구에 안서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안은 편안하다는 뜻이죠. 서는 서쪽이에요. 즉 서쪽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즉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쪽이잖아요. 도호부라는 것은 장군이 통솔하는, 말하자면 군정을 하는 지역이 도호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서도호부를 만들었어요. 이걸 영화로만 성룡이 주연한 영화, 중국 영화가 있죠. 예. 그래서 안서도호부로 이쪽을 통제했는데 고선지가 패배한 탈라스 전투, 패배로 서쪽은 뭐라 그랬죠? 아랍이라고 그랬죠? 아랍. 그래갖고 서역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 다음부터 중국은 이쪽을 넘겨다 보지 않아요. 서역은 서쪽 지역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중앙아시아, 때로는 티벳, 때로는 페르시아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탈라스 전투에 중요한 게 뭐였죠? 종이. 중국인 제조공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이 기술이 전수가 되죠. 그 종이 기술이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이 중국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종은 그 당시에 그 양귀비는 자기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즉 며느리죠.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 며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라는 돌보지 않고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개판을 치죠. 이 양귀비의 외척들이, 외는 바깥이죠. 즉 여자 쪽을 가리킵니다. 외숙모, 외삼촌, 외할아버지. 척은 엄마의 핏줄이에요. 여자 쪽의 핏줄. 그 사촌 양우총이 재상이 돼가지고 온갖 난리를 다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처음에 환관의 의미는 거세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어요. 그래서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킵니다. 755년에.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귀비 때문에 경국지색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쓰면 2시경, 3시경 할 때 경자입니다.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경.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을 경사라고 얘기하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향.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되죠. 중국에서는 4대 민회라고 얘기하는데 서시, 왕소군, 우시, 양귀비 넷을 듭니다. 우시는 누구죠? 패왕별이에 나오는 그 희입니다. 항우에 총애하는 여자, 항우가 총애하던 여자가 우시. 그래서 패왕별 이별하는 희예요. 우시를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판에 치죠. 그래갖고 앞에 설명했던 균전제가 붕괴돼요. 땅을 빼앗깁니다. 농민들이. 붕은 무너질 붕자예요. 괴는 파괴.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는 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해서 임금의 죽음을 붕어라고 합니다. 어는 임금 어자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무거운 세금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가면 남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 세금까지 내야 돼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를 노비로 받아주십시오 해서 아예 노비가 되어버립니다. 노는 사내종이고 비는 계집종이죠. 이제 다음은 송나라입니다. 그 송나라 이전에 5대 10국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군벌들이 마구 들어섭니다. 어지럽게 들어섭니다. 난립. 벌자는 안에 있는 건 7벌자입니다. 그리고 문이 있으면 그 문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리벌자예요. 그래서 군인을 동원한 그 장수들, 그들의 무리를 군벌이라고 하고 도는 재벌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문은 문벌이라고 하죠. 벌자 자주 쓰입니다. 대는 화북지역에 왕조가 5개 있었어요. 이 대라고 하는 것은 1대 황제,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 왕조를 의미하죠. 그거에 비해서 국은 나라를 세우면, 즉 권력을 갖고 있으면 다 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북지방, 즉 황허강을 하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화북이고 여기가 화중 그리고 화남이 됩니다. 그래서 왕조와 정권을 가지고 5대 10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에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사건이 원인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1000명, 하늘의 명령을 받았던, 네가 통치를 하거라 하고 천명을 받았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타락하죠. 그래서 하늘의 돌이 이것을 순리라고 하는데 순리를 따르지 않았기에 다시 새로운 영웅에게 통치를 맡기는, 즉 천명을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했죠. 이것이 동양의 역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종과 왕귀비에 대해서 설명했죠. 당현종, 결국은 며느리를 자기 후궁으로 들여서 그래갖고 완전히 정사는 돌보지 않는, 그래갖고 무인시대가 시작되면서 5대 10국의 혼란과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제 역성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문화는 그 뒤에 바로 바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계속 정치의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당나라 때에 문벌 귀족과 그 다음에 군벌이 특징이었죠. 당나라 말기.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 문벌, 즉 가문이 좋으면 그 자식이 다시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이런 문벌 귀족이 아니라 사대부로 바꿉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대부라고 하는 건 높은 벼슬이죠. 그러니까 즉 공부를 해서 벼슬을 갖는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합해서 사대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집안은 사대부 집안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벌 귀족의 문화가 사대부 문화로 바뀌면서 이 군벌이 난립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 군벌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갖고 문치로 넘어가요. 문치라는 것은 문관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죠. 군대까지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려 때 서희의 경우에도 문관입니다. 무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치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험에 있어서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죠. 그 문반이나 무반을 합격하면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두 양자를 써서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재란 이 재는 재주란 뜻이에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 뽑을 발자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수라고 하죠. 그 다음 이를 뽑을 때 발치라고 얘기합니다. 발치. 그리고 항우의 기계는 매우 드높아서 뭐라고 했어요?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예, 그 발자입니다. 선발하는 건데, 어, 이 사대부 문화에서는 신원서판을 중요시합니다. 신이란 몸이지만 몸가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도. 어는 말인데 그 사람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선은 글씨체를 보는 거죠. 그 글씨가 곧아야 사람도 곧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판은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 문화에서는 신원서판을 중요시하는데 갖고 있는 지식은 시험으로 보지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역시 이것도 본다는 거죠. 요즘 대학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을 할 때 면접을 보죠. 면의 뜻이 뭡니까? 얼굴이에요. 접은 접하는 거죠. 즉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하느냐 판단력을 주로 보는 것이지만 몸가짐과 말투도 봅니다. 요즘은 글씨 안 보죠? 왜?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치로 바꾸긴 했는데 이들을 맡겨서 문치로 바꿨는데 문제는 북방에 강력한 유목민족이 있죠. 문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유목민족은 바람과 같이 흩어졌다가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게 유목민족이에요. 그래갖고 기회가 되면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랫지방 농경민족을 정복하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왕조를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정복했다. 대표적으로 거란족이죠. 이들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거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나타나죠.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기에 그 다음에 원이 등장합니다. 원. 몽골이죠. 그리고 이 원나라 말기에 등장한 것이 중국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시기는 사실은 송나라 때와 명나라 때 이 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역사는 사실은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것이, 그리고 물론 당연히 명나라도 멸망시키죠. 그게 청이죠. 이들은 만주족입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사대부 문화와 문치가 기본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일단 문치주의입니다. 그럼 문장이 학문이 기본이 되는데 어떤 학문이냐? 그 학문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이전에 있던 공자, 맹자의 유학을 집대성해요. 집은 모을 집자죠. 그러니까 집대성한다는 얘기는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성리학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주자란 사람이에요. 높이기 때문에 주자죠. 그래서 이 유학을, 이때의 성리학, 이 유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의 선비들이 내내 모셨던 사람이 바로 주자죠. 그런데 이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우주의 원리가 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우주의 본질은 음양과 오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 그럼 인간은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인간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주에 관한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음양오행, 이것에서 음양사상은 세종에 영향을 줘가지고 한글의 몸을 만드는데 틀이 되고, 오행은 한글의 자음의 틀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학자들은 이 음양오행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사주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서 온 것이 동의학입니다. 침과 뜸, 약을 지을 줄 알았어요. 왜? 우주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탐구, 그 본질이 음양과 오행이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 언행일치를 매우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선 없어진 전통이지만 조선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는 이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비는 한자가 아니에요.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과거를 보는데 그럼 뭐로 보느냐? 유학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발달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한양에다가 성균관을 세우고 국립대학입니다. 지방에서는 시도 단위로
공립학교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향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향교가 굉장히 많아요. 삼척에도 향교가 있고 강릉에도 향교가 있고 곳곳마다 오래된 고래는 다 이 향교가 있는데 이 향교가 바로 공립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것은 국립이고 지방자치제에서 세운 것은 공립이죠. 그런데 지역마다 가문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가문이니까 사립이죠.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산서원이죠. 소수서원에서 도산서원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이 송나라 때 경제가 매우 번영하는데 그 경제 번영의 바탕이 뭐냐? 이기작입니다. 자, 기라고 하는 건 뭐냐? 1기, 2기, 3기 같은 졸업생이죠. 같은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로 두 번 농사를 지으면 즉 봄에 벽실 뿌려서 여름에 수확하고 가을에 벽실 뿌려서 늦가을에 수확해요. 이것이 이기작입니다. 그런데 이모작은 다릅니다. 모는 털모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봄에 벽실을 뿌리고 추수한 다음에는 보리씨를 뿌리죠. 이렇게 다른 종류로 두 번 곡식을 심으면 그것을 이모작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생산 능력이 매우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농기구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먹을 게 풍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폭증하죠. 그래서 이 당시 송나라의 인구는 거의 1억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쌀을 많이 재배하니까 쌀이 많이 남아 돌죠. 남아 도는 농산물, 이게 잉여 농산물인데 이 잉여 농산물은 상업을 발달시킵니다. 즉 쌀이 교환의 수단이 돼요. 쌀이 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상업이 발달하면 전문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들이 등장합니다. 수공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나전칠기라든가 당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고급 생산품 뭡니까? 차, 녹차, 보이차, 홍차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홍차는 여러 종류의 말린 차를 섞은 것이 홍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비단과 도자기죠. 그래서 앞에서 비단을 만들기 위한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는 영업전이었잖아요. 그 가족에서 가족으로 세습이 되는 영업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유럽에서는 매우 비쌌습니다. 도자기 몇 개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심지어 초기에는 도자기 하나와 성 하나가 맛 교환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차이나가 도자기란 뜻도 되죠. 차이나 하면 중국이란 뜻과 도자기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중간중간에 중앙아시아 이 교역의 중심인 도시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번영하니까 결국은 동전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종이돈이 나옵니다. 지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대도시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석탄을 사용하죠. 왜냐? 이 아래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하려면 석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분에 외식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갖고 송나라 때도 점심 이런 것들은 밖에서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지금 중국의 그 북경 거리 이런 데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엄청나게 그 먹을거리 시장이 많이 생기죠. 그런 문화는 전통 바로 송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서 매우 송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부의 3분의 1이 송나라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 하면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인데 송나라는 이 거대한 경제를 토대로 부를 토대로 이 시기에 그 중에 3개를 발명해냅니다. 다음 시간에 중국의 4대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건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나 다 처음에 건국을 했는데 점점 융성하다가 정점이 닿으면 다시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 쇠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부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권력자들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생산수단을 빼앗고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고 그러면서 결국은 농민들이 낼 세금이 줄어들고 나라를 지킬 군대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는 바로 나라가 쫄딱 망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항상 누군가 이것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재상이었던 왕안석, 이 사람은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신법을 만들어서 개혁을 시도하는데 이 시기입니다. 신법의 내용은 뭐냐? 국가가 주도를 해서 복지와 재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지라는 건 뭐냐? 편안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 그래서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라의 돈을, 나라의 살림을 투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과 영세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권력자들이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렵죠.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만큼 매우 높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달 빌리는데 이자가 50%예요.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부가 점점 더 권력자, 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돈으로, 재정으로 이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 부자들의 독점을, 권력자의 독점을 옆에서 견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찾아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고 군대에 복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병이 되려면 이들이 먹고 살만 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강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상비군을 줄이고 축구도 상비군이 있죠.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그러면 상비군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예비군이 되는 거죠. 전시에만 동원되는. 상비군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월급을 줘야 되죠. 월급. 우리나라는 70년대에 한 달에서 받는 군대에서 받는 용돈 돈 1,000원이었어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80만 원인가 얼마를 받죠. 옛날에는 그냥 데려다가 그 청년들이 몸으로 때웠던 겁니다. 어쨌든 늘 군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상비군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제도죠. 징병제고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고 상비군을 늘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의 반대는 예비군이다. 자, 상비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들을 줄이고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한가한 시기에는 훈련을 받는, 그래서 전쟁에 나면 동원되는 이들이 민병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보갑법인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사, 즉 전투병을 의미합니다. 보는 보호하는 것이죠. 유지하고 보유하는 것. 그래서 보갑법과 저리대출, 이 두 가지로 이것이 신법의 중요 내용인데 이것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득권층이 반발하죠. 그러면서 이 신법 개혁을 막습니다. 이 개혁이 막히면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왕안석의 신법은 당쟁, 당은 원래 물인데, 그러면 이제 현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당이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 있던 거란이 밑으로 내려와요. 송나라는 문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 나라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막강하죠. 밀립니다. 그래서 정강에, 자, 황제가 즉위하면 즉위처태, 그것이 즉위처태, 즉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뭘 사용하느냐? 연호를 사용합니다. 즉위한 해가 정강 1년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일본의 경우에 명치를 하죠. 유신을 하죠. 그 명치 1년, 명치 2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즉위한 해의 연호를 만들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 이 즉위년이 정강입니다. 별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송은 요 나라에게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체를 차지하던 시대를 북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송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밑으로 쫓겨난 이 시기를, 이 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나라를 북송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로 나누면 960년부터 요 나라에 의해서 밀려난 이 시기 1127년 이때까지를
북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요거를 남송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라는 결국 나중에 여진족으로 이루어진 금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북송은 여진과 손을 잡고서 이 요를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이 여진이 뒤통수를 갈긴 거죠. 배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금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2시간에 걸쳐 유럽의 중세에 해당되는 중국의 수당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단 역사를 끊고 중국의 4대 발명품, 이것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4대 발명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